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족처럼 아껴왔던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소풍 떠난 친한 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정희 언니와 수십 년을 함께한 단골 손님 이명숙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곁에 없지만 언니가 남긴 이야기를 언니의 시선에서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때밀이야 줌마라고 부릅니다. 저는 새신사예요. 하루에도 수십 명, 팔목이 부서지도록 남의 등을 밀어주며 제 등은 잊고 삽니다. 오늘은 제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저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들이 결혼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죠. 목욕탕 단골 손님 입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우, 역시 언니 손이 최고야. 너무 시원해. 아, 근데 민준이 이번에 결혼한다며? 그때 제 손이 멈췄어요. 등을 밀던 손이 떨렸죠. 민석이한테 들었어. 대단해. 혼자 애 키워서 대학 보내고 대기업까지. 아무튼 결혼식 날 보자. 아, 그러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제야 알았거든요. 제 아들이 결혼한다는 걸. 남의 입을 통해서요. 이번 주말이라던데? 오랜만에 언니 차려입은 것도 보겠네. 부러워, 정말. 그 단골 손님이 나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일찍 가고 저는 새벽엔 건물 청소, 끝나면 바로 집에서 가까운 목욕탕에서 일했어요. 제 손과 팔의 힘에서 나온 돈으로 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그 정도로 해서 가능하냐고. 가능했어요. 아들 하나만 보고 죽기 살기로 일했으니까요. 아이는 어려서부터 체면이란 걸 일찍 배웠어요. 엄마, 운동회 때 오지 마. 너무 창피해. 애들이 놀린단 말이야. 그날 저는 운동장 담장 너머 소나무 그림자 아래 서 있었어요. 우리 민준이가 달리기를 1등으로 테이프를 끊을 때도 저는 박수조차 칠 수 없었어요. 혹시라도 들킬까 봐서요. 아이는 공부를 잘했어요. 매달 말일 힘들게 번 돈이지만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등록금과 월세를 보내고 교재비를 보탰죠. 그렇게 아들은 번듯한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이가 대기업에 취직한 그 무렵부터 연락이 드물어지더니 어느 날부터는 회의라서 야근이라서 하며 통화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연락이 끊겼죠. 그래도 저는 매일 밤 문자를 보냈어요. 민준아, 엄마야 오늘도 고생 많았다. 엄마는 오늘도 잘 있어. 답장은 없었지만 문자를 보내고 나면 마음이 편했어요. 그렇게 혼자서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목욕탕에서 그 소식을 들은 게 웨딩홀 문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어요. 10년도 더 된 검정 정장 소매를 한번 더 펴고 가방 속 흰 봉투를 꼭 쥐었어요. 화려한 옷차림의 하객들이 시끌벅적 소리를 내며 식장으로 들어가요. 저는 그들과 한참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따라 올라갔어요. 혹시라도 제가 여기 있다는 게 들킬까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서 신랑 측 친구가 밝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제가 봉투를 내미니 그 친구가 방명록을 펼치더라고요. 아, 저는 그냥 축의금만 전해드리러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이름을 적으면 민준이가 나중에 보고 얼마나 당황할까 싶었어요. 식장에서 곧 웨딩 마치가 흘러나왔어요. 그 소리에 발걸음이 절로 멈췄어요. 문틈으로 살짝 고개를 내밀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아,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정말 내 아들, 우리 민준이가 맞나 싶었어요. 그새 키가 또 자랐나 봐요. 어느새 1m 80은 되어 보이고 어깨도 넓어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감색 턱시도를 입고 반들반들 기름 바른 머리로 서 있는데
그렇게 의젓하고 잘생겨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신부가 입장하자 민준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레이스로 장식된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아가 정말 공주님처럼 아름다웠어요. 민준이가 서아의 손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그렇게 조심스럽고 다정한 손길이란 게 있구나 싶었습니다. 언제 저런 섬세함을 배웠을까요? 제가 키울 때는 맨날 엄마 제발 좀, 엄마 나 늦었어. 이런 짜증 섞인 말만 들었는데 말이에요. 주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랑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랑 김민준 군은 서연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현재 대기업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마치 모든 게 자기 힘으로 이뤄낸 것처럼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공부는 민준이가 혼자 한 거니까요. 저는 그저 등록금이랑 생활비만 댔을 뿐이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건물 청소하고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목욕탕에서 하루에 수십 명을 등 밀어주면서 번 돈으로 말이에요. 저는 아이가 창피해하던 그 손으로 가슴을 한번 꼭 눌렀어요. 문틈 사이로 신랑 신부가 환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민준아, 너의 밝은 표정을 얼마 만에 보는 거니?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네가 행복하면 됐다. 반지 교환 시간이 왔어요. 민준이가 서아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부드럽던지 제가 다 부러웠어요. 키스, 키스. 하객들이 외쳤어요. 민준이와 서아가 부끄러워하며 살짝 입술을 맞댔어요. 그 순간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가 쏟아졌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가족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어요. 신랑 부모님 나와주세요. 사진사가 외쳤어요. 그때 민준이가 손짓으로 누군가를 불렀어요. 혼주석에서 깔끔한 정장을 입은 아저씨와 단정한 한복을 입은 아주머니가 일어나 신랑 신부 쪽으로 걸어왔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도대체 저분들은 누구지? 그 중년 부부가 민준이 양쪽에 자연스럽게 서면서 자연스럽게 어깨를 터치했어요. 마치 정말 가족인 것처럼요. 신랑 어머님, 정말 아드님이 닮으셨네요. 하객 중 한 분이 그 대역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에요. 그 아주머니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마치 본인이 정말로 민준이를 30년간 키운 엄마인 것처럼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민준이의 마음속에는 이제 저를 완전히 지웠나 봅니다. 아버지 없는 때밀이 홀어머니가 창피해서 어디서 부모 대역을 구했나 보더라고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서글픔을 넘어선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차라리 초대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아예 저를 지워버리고 다른 사람을 엄마 자리에 앉혔다는 생각에 제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30년간 키운 아들이 제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해서 완전히 지워버리다니. 다리에 힘이 빠져 화장실에 들어가 벽에 기댔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정말 초라했어요. 10년도 넘은 검은 정장의 낡은 구두, 쭈글쭈글해진 손과 얼굴. 저는 그렇게 한참을 기대어 서서 울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화장실에서 나와 웨딩홀을 빠져나왔어요. 혹시라도 민준이와 마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눈물이 났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민준이가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비록 제가 그 행복에 끼지 못한다 해도 아들이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건물 청소를 하고 7시부터는 목욕탕에서 여전히 때를 밀었어요. 손님들의 등을 밀어주면서도 자꾸 민준이 생각이 났어요. 결혼한 아들이 잘 살고 있을까? 신혼생활은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언니, 오늘 유난히 힘이 없어 보이네. 목욕탕 사장인 은정이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럴 거야. 사실 몇 주 전부터 몸이 이상했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됐어요. 밤에도 잠이 잘 안 와서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죠. 언니,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아.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냐? 단골 손님인 명숙이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아프긴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뭐. 아니야, 예전엔 살도 통통했었는데 요즘엔 너무 말랐어. 안색도 안 좋아 보이고. 명숙이가 계속 걱정하더라고요. 언니, 건강검진 한번 받아봐. 우리 나이 되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해. 건강검진? 나처럼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냥 요즘 피곤할 뿐이야. 언니,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언니, 혹시 위랑 대장 내시경 한 번이라도 해봤어? 우리 나이 되면 위와 대장 내시경은 아무 증상이 없어도 꼭 한 번은 받아봐야 해. 나는 작년에 했는데 용종 하나 나왔어. 미리 발견해서 떼어냈지. 명숙이 말을 듣고 보니 정말 한 번도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돈도 돈이지만 시간도 없었거든요. 하루라도 일을 쉬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니까요. 언니 진짜 받아봐. 그렇게 소화도 안 되고 식욕도 없으면 진작에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받아봤어야지. 명숙이가 계속 권하더라고요. 그래도 병원비가. 언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건강이 먼저지. 그리고 지금 건강보험으로 내시경 많이 지원해줘서 부담 없어. 결국 명숙이 성화에 못 이겨 근처 내과에 가기로 했어요. 병원에 가니 젊은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떤 증상으로 오셨어요? 요즘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욕도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피곤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2이요. 내시경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의사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60이 넘으셨는데 한 번도 안 받아보셨어요? 이런 증상이면 위내시경은 꼭 받아보셔야 해요. 수면 내시경으로 하시면 편하실 텐데 이왕 하시는 김에 대장 내시경도 같이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하루면 돼요. 데스크에서 설명 듣고 약 받아가세요. 그렇게 검사 날짜를 잡고 집에 돌아왔어요. 왠지 불안했어요. 별일 없겠지 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검사 받는 날 병원에 혼자 갔어요.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딱히 부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민준이한테 연락할 수도 없고.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혼자 왔어요. 괜찮을까요? 수면 내시경 후에는 좀 어지러우실 수 있으니 반드시 쉬었다 가셔야 합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금방 끝났어요. 잠깐 잠든 것 같더니 깨어났을 때는 회복실에 누워 있었어요. 검사 끝났습니다. 좀 쉬시다 가세요. 1시간 정도 누워 있다가 일어났는데 어지러웠어요. 그래도 집에 갈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에 결과 보러 오시면 됩니다.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평소처럼 일은 했지만 자꾸 마음이 불안했어요. 혹시 뭔가 나오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결과를 들으러 간 날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위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종양이요? 내 크기가 꽤 크고 조직 검사 결과 악성으로 나왔습니다. 악성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악성이 무슨 뜻이에요? 위암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왜 이 상태가 되기까지 병원을 안 오셨나요? 많이 진행됐다는 게 사기입니다. 간과 복막으로 전이가 된 상태예요. 사기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저는 정확한 예후는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알 수 있어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선생님께 의뢰서를 써드릴게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위암 사기라는 말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어요. 가족이라 저에게는 민준이밖에 없는데 그 아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병원을 나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위암 사기라. 갑자기 민준이 생각이 났어요. 결혼식에서 그렇게 행복해하던 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신혼인 아들에게 이런 소식을 어떻게 전하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울었어요. 무서웠어요. 죽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민준이가 저 때문에 괴로워할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요. 아직 신혼인데 내가 짐이 되면 안 되는데 그날 밤 민준이한테 문자를 보낼까 했어요. 하지만 보내지 못했어요.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들에게 차마 이런 소식을 전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뒤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위암 사기, 수술은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네, 혼자 왔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분들과 치료 방향을 상의하셔야 하는데 아들이 있긴 한데 신혼이라서 의사 선생님이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항암 치료 과정에서 보호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정말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이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왜 그렇게 피곤했는지, 왜 그렇게 음식을 먹기가 겁날 만큼 소화가 안 됐는지. 민준아, 엄마가 많이 아프다, 미안해.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어요. 소리내어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민준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어요. 민준이 전화번호를 누르다가 지우고 또 누르다가 지우고 결국 전화하지 못했어요. 한참 깨벗고 행복할 신혼인데 내가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어. 다음 날도 무거운 몸과 마음을 이끌고 목욕탕에 나갔어요. 평소보다 힘이 없었지만 그래도 일은 해야 했어요. 손님들 등을 밀면서도 자꾸 마음이 무거웠어요. 언니,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은 건 어떻게 됐어? 은정이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냥 위가 좀 안 좋대. 위가? 많이 안 좋아? 응, 좀 그래. 더 자세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위암 사기라고 말하면 은정이가 얼마나 걱정할까 싶었어요. 점심시간에 명숙이가 죽을 사왔어요. 언니, 이거 좀 먹어봐. 요즘 소화 안 된다고 너무 안 먹는 것 같아. 응, 고마워. 근데 소화가 잘 안 되니 먹기가 겁나네. 조금씩 여러 번 씹어서 넘겨봐. 죽이니까 그래도 좀 먹기 수월할 거야. 그리고 병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 명숙이가 진짜 걱정하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제 일처럼 걱정해주는구나 싶었어요. 위에 혹이 있대. 혹? 양성이래, 악성이래?
악성이래. 명숙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언니 그럼 빨리 수술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수술이 안 된대 많이 진행됐대. 그럼 어떻게 해? 항암 치료? 그런 것 같아. 명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언니, 걱정하지 마.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많이들 나아. 우리 동네 슈퍼 김씨 아저씨 있지? 그 아저씨도 위암인데 항암 치료받고 멀쩡하게 잘 살아. 그래. 그럼, 당연하지. 포기하지 말고 치료 열심히 받아. 그런데 혼자서는 힘들 텐데 민준이한테 얘기해야지. 지금 막 신혼인데. 무슨 소리야? 아무리 신혼이어도 엄마가 아픈데 모르면 안 되지. 당장 전화해. 명숙이가 제 휴대폰을 꺼내려고 했어요. 아니야, 아직은 안 돼. 왜? 언제까지 혼자 끙끙 앓을 건데? 좀만 더 생각해 볼게. 그날 집에 돌아와서 서랍을 뒤졌어요. 구석에 박혀있던 낡은 화일과 사진 꾸러미를 꺼냈어요. 남편 재만이가 쓰던 물건들이었어요. 여보, 나 위암이래. 그것도 사기. 남편 재만이 사진을 꺼내 들고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처음 새 양복을 사입고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일찍 갈 줄 몰랐죠. 민준이는 결혼했어. 내가 창피한지 다른 부모 안 치고 나 몰래 결혼했어. 사진 속 재만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돈 버느라 민준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걸까? 갑자기 민준이가 중학교 다닐 때 일이 떠올랐어요. 제가 목욕탕 냄새를 풍기며 들어갔을 때 민준이 표정이 얼마나 굳어졌는지. 엄마, 좀 씻고 와. 인상 쓰며 그렇게 차갑게 말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는 아예 학교 행사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졸업식에도 혼자 갔죠? 대학교 입학식에도 혼자 갔고 졸업식에도 민준이는 혼자 갔어요. 세상의 때는 제가 밀면 떨어졌지만 민준이 마음속에 있는 엄마에 대한 창피의 때는 제 손으로는 닿지 않았나 봅니다. 통장을 꺼내서 잔고를 확인해 봤어요. 그동안 모은 돈이 좀 있었어요. 새벽 청소와 새신사 일로 번 돈을 조금씩 모은 거였어요. 여기에 암 진단비 받으면 나오는 보험금까지 합치면 꽤 되겠더라고요. 이 돈을 어떻게 쓸까? 민준이한테 남겨줄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이제 제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대기업에 다니고 결혼도 했으니 제 돈 없이도 잘 살 거예요. 오히려 제 돈을 받으면 부담스러워할지도 모르겠어요. 때밀이 엄마가 번 더러운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그래.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저처럼 힘들게 사는 엄마들 말이에요. 새벽에 청소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그런 엄마들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응, 그게 좋겠다.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희망을 남기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걸어온 이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봤어요. 저처럼 아픈 사람들은 어떨까? 병원에서 혼자 결과 듣고 혼자 치료받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제가 죽어도 적지만 이 돈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그날 밤 남편 재만이 사진을 다시 꺼내봤어요. 여보, 나 이제 좋은 일 하려고 해. 우리 민준이는 더 이상 우리가 필요 없대. 그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든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어떨까? 하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했어요. 우선 치료부터 제대로 받아야겠다 싶어서 대학병원에 갔어요. 종양내과 교수님이 차트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술은 불가능한 상태고 항암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기임으로 완치보다는 생존기간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살 수 있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항암 치료 없이는 6개월 내외,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1년에서 2년 정도로 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년이라 생각보다 시간이 없었어요.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항암제만 월 200에서 300만 원, 입원비와 각종 검사비까지 합치면 월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제가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제가 실비보험이 있는데 그것으로도 안 되나요? 아, 실비보험 있으시면 본인 부담금의 80에서 90%는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보험회사 설계사분과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몇 년 전에 목욕탕 단골 손님 중에 보험 설계사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언니 실비보험 하나만 들어줘 라고 사정사정해서 들어준 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버리는 돈 같아서 아까워서 안 들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다만 항암 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감염이나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오시게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전이가 발견되면 또 다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진료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드라마에서나 듣던 시한부라니 나 정말 죽는구나. 지금까지는 남 이야기만 같았는데 의사 입에서 구체적인 숫자들을 들으니 코앞에 현실로 다가왔어요. 1년 길어야 2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고 있는 60대 아줌마. 얼마나 초라한 모습일까요? 남편 잃고 혼자서 아들 키우느라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하루 종일 일만 한 제 인생이 너무 헛헛하고 불쌍했어요. 여행은 고사하고 예쁜 옷 한 벌 사서 입어본 적도 없고 친구들과 수다 떨며 카페에서 여유롭게 차 한 잔 마셔본 적도 없어요. 오직 하나뿐인 아들 민준이만 보고 살았는데 코까지 막혀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는데도 눈이 퉁퉁 부었어요. 이제 남은 시간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집에 도착해서 통장을 열어봤어요. 그동안 모은 적금이 3천만 원 정도. 암진단 보험금이 2천만 원 합쳐서 5천만 원 정도에 남편 재만이가 남겨준 이 작은 아파트. 시세로 2억 원 정도 되니까 총 3억 정도의 재산이 있었어요. 치료비로 넉넉 잡고 5천만 원 정도 쓴다고 하면 2억 5천이 남겠구나. 일단 치료부터 받고 나중에 생각해야겠다. 몇 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속이 미식거려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곤욕이었어요. 언니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빠져? 은정이가 바닥에 떨어진 제 머리카락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설마 항암 치료 받고 있는 거야? 응, 사실 요즘 항암 치료 받고 있어서. 언니 그럼 진짜 많이 아픈 거잖아.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어? 아들한테는 얘기했어? 이제 막 깨가 쏟아지는 신혼인데 어떻게 말해?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신혼이 아니라 신혼 할애비라도 말할 건 해야지. 하지만 저는 민준이한테 연락할 생각이 없었어요. 결혼식에서 대역 부모를 세운 아이가 병든 어미의 연락이 반가울까요? 저는 몸을 가누는 것조차 힘들어 그날로 목욕탕 일을 그만뒀어요. 20년 넘게 다닌 곳이었는데 이렇게 떠나게 될 줄 몰랐어요. 6개월 후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전이가 더 진행되었고 항암 치료 효과도 제한적이었어요. 보호자분 안 계신가요?
저는 겁이 덜컥 났어요. 느낌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가족은 저 혼자이니 저에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6개월에서 길면 1년 정도로 보입니다. 순간 하늘이 노을해졌어요. 눈앞이 암전된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동안 항암 치료 받으면 좋아질 거야. 라고 붙잡고 있던 희망의 줄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정말 끝이구나. 이제 정말 끝이야. 병원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현기증이 났어요. 이제 6개월 길면 1년. 곧 죽는다 생각하니 숨이 막혀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아무런 희망도 기적도 없단 말인가. 버스 타고 집에 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창밖을 보는데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가로수, 상점들. 얼마 후면 다시 볼 수 없을 것들이구나 싶어서요. 이제 정말 결정할 시간이 왔구나. 인터넷으로 유언장 작성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생전에 기부하는 것보다는 죽은 후에 기부하는 게 안전하다는 글들이 많았어요. 혹시나 모를 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마음을 진정시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은데요. 한지우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가요? 기부 유언이요.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연락이 끊긴 상태라서요. 아, 그러시군요. 자세한 사정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민준이와의 관계, 제 병 상황, 기부하고 싶은 마음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유류분 문제를 고려해야겠네요. 아드님이 상속인이시니까 전체 재산의 50%는 유류분으로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럼 절반밖에 기부 못하는 거겠군요. 아드님이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전액 기부도 가능해요. 다만 법적 분쟁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기부받을 재단과도 미리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사회복지재단에 전화했어요. 유언 기부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분야로 생각하고 계세요? 장학금하고 의료비 지원이요. 재단에서 만난 문경호 사회복지사는 유언 기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어느 정도 규모의 기부를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시한부 암 환자인데 치료비 빼고 나면 얼마가 남을지 몰라요. 그리고 작은 아파트지만 집이 있는데 현재 시세는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집 얘기를 하면서 문득 남편 재만이가 떠올랐어요. 남편이 살아생전 이 집은 나중에 민준이가 물려받을 거야. 라고 말하곤 했었는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네요. 여보, 미안해. 민준이한테 못 물려주게 되어서. 하지만 더 좋은 곳에 쓰일 거야. 어떤 종류의 장학금을 원하시나요? 야간에 일하는 엄마들 자녀를 위한 장학금이요.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들,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쓰고 싶어요. 문 복지사가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 의미 있는 장학금이네요. 밤샘 손들의 길 장학기금은 어떠세요? 좋아요. 그리고 호스피스 환자분들 생활비 지원 기금도 만들고 싶어요. 함께하는 마음 기금으로요. 두 기금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유언장 작성되면 저희가 집행기관 역할을 해드릴 수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치료비를 제외한 모든 재산을 두 기금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혹시 아드님께 미리 알려드리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요, 그 아이는 이미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아도 상관없어요. 공증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민준이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가
읽은 표시도 없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민준아, 엄마야, 오늘도 고생 많았다. 엄마는 오늘도 잘 있어. 답장은 없었지만 매일 보냈던 문자들이었어요. 스크롤을 올려가며 읽어보니 눈물이 났어요. 전부 사랑한다는 말과 안부 인사뿐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문자를 써봤어요. 민준아, 엄마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보낼 용기가 없어 그냥 그 채팅방을 나왔어요.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보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쉬어야 할 때였어요.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날 필요도 없고 남의 등을 밀 필요도 없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항암 치료 때문에 몸이 너무 힘들어서 밖에 나가기도 어려웠거든요.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져서 모자를 써야 했고 기력도 없어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언니, 나야 명숙이. 목욕탕 단골 손님이었던 명숙이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어보니 뭘 바리바리 잔뜩 챙겨와 들고 서 있더라고요. 언니,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말랐어? 명숙이가 깜짝 놀라더니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들어와 추워. 은정이한테 들었어. 언니가 많이 아프다고. 그래서 암 환자들 좋다는 음식 좀 해왔어. 명숙이가 부엌으로 가서 음식들을 풀어놨어요. 닭백숙, 전복죽, 홍삼. 정말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언니,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치료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대. 그럼 수술은? 이미 너무 많이 전이가 돼서 수술은 불가하대. 명숙이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남은 기간이 6개월 정도래. 어머 언니. 명숙이가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저보다 명숙이가 더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언니 민준이는 알아? 아니. 왜 아직도 얘기를 안 했어? 명숙이가 답답해했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명숙아, 나는 이제 정리하고 싶어. 남은 재산도 기부하기로 했어. 기부? 응, 어차피 민준이한테 줘도 그 애는 필요 없어 할 것 같아. 얼마 안 되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좋을 것 같아. 명숙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야간에 일하는 엄마들 자녀 장학금으로 주고 나처럼 혼자 치료받는 환자들 생활비 지원으로 주려고. 이런 상황에서 언니 정말 대단하다. 명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런데 정말 민준이한테 말 안 할 거야? 응, 그 애는 이미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으니까. 명숙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마음이 그렇다면 그래, 그게 맞을 것 같아. 며칠 후 명숙이가 또 찾아왔어요. 언니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무슨 실수? 어제 목욕탕에서 다른 손님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언니가 요즘 안 보인다고 무슨 일 있냐고 해서 언니가 많이 아프다고 하니까 다들 걱정하더라고. 그런데 미용실 아줌마가 자꾸 물어보는 거야. 얼마나 아픈지, 남편도 없는데 누가 케어하는지. 그러다가 나중엔 나도 모르게 기부 얘기까지. 명수가, 미안해, 언니. 그 미용실 아줌마 아들도 민준이랑 친구라는 걸 깜빡했어. 민준이한테 얘기가 들어갔으면 어쩌지? 어쩔 수 없지 뭐. 이왕 알게 되었다면 어차피 알려야 될 일이었으니까. 언니 정말 괜찮아? 괜찮아. 어떻게 보면 아들에게 알려야 될 일이었는데 잘 됐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데 골목에서 차 소리가 났어요. 이 새벽에 무슨 차가 저렇게 요란하게 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바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민준이 목소리였어요. 몇 년 만에 듣는 우리 아들 목소리. 반가움 반, 걱정 반으로 문을 열었어요. 정장을 입은 민준이와 단정한 옷차림의 서아가 서 있었어요. 엄마. 민준이가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살이 빠진 제 모습이 충격적이었나 봐요. 들어와라. 거실에 앉자마자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왜 아프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고 기분은 또 뭐예요? 저에게 상의도 없이? 상해. 순간 기력이 하나도 없던 내 몸이 화가 치밀어 오르니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요. 야, 김민준.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상해. 몇 년 동안 일방적으로 연락 끊고 전화해도 안 받던 놈이 이제 와서 상해. 민준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내가 보낸 문자들 다 무시하고 결혼식엔 아예 딴 사람을 부모로 세워놓고 이제 와서 재산 기부했다니까 새벽같이 달려와서 상의를 안 했다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진정하게 생겼냐? 6개월 시한부라는 걸 아들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던 내 심정을 네가 알고나 하는 소리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네가 언제부터 나랑 상의하는 아들이었냐? 창피해서 연락도 안 받던 놈이. 이 양심도 없는 놈아. 저는 그동안 쌓였던 게 한꺼번에 폭발하니 어디서 힘이 났는지 목에 핏대가 섰어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있는데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되죠. 이 분위기를 보고 며느리 서아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민준 씨도 이제 결혼해서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의도 없이 기부라니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제가 차갑게 물었어요. 너희가 온 이유가 나냐, 돈이냐? 민준이가 얼굴을 붉혔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걱정돼서 온 건데. 걱정? 결혼식 때 대여까지 세운 놈이 걱정 꽤나 했겠구나. 민준이 말문이 막혔지만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꼭 이러셔야 해요?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민준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네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 창피한 엄마 때문에 체면 깎일까봐 대역 부모 세운 거. 시한부에 기부 소식 듣고 급하게 달려온 거. 이게 너희 입장이지? 엄마, 이제 됐다. 어차피 끊어졌던 인연. 내가 눈 감을 때까지 다시는 널 안 볼 테니 더 이상 오지 마라. 민준이와 서아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가라, 지금껏 도 남처럼 살았지만 오늘로써 진짜 남남이 되었구나. 엄마,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시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뭘 다시 생각해? 이미 다 끝난 얘기야. 저희도 신혼인데 집도 마련해야 하고 앞으로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엄마가 이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재산을 기부하신다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민준 씨한테는 상속권이 있거든요. 서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화나셔도 상속권은 포기할 수 없어요. 서아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어쩔 건데? 유언장 다시 쓰시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맞아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서아가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어요.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그래, 법적으로 하든지 말든지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무서워할 줄 아냐? 두 사람이 성큼성큼 현관으로 나가더니 문을 쾅 닫았어요. 차 시동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급하게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안에 정막이 흘렀어요.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기대마저 완전히 사라졌어요. 혹시나 했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났어요. 내가 뭘 기대했던 걸까? 아들이 와서 어머니, 이렇게 아프시면서 그동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요 하고 걱정하며 말해주길 바랬나? 바보 같은 엄마였어요. 결혼식 때 부모 대역까지 세운 아이가 갑자기 효자가 될 리 없잖아요. 돈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시한부라는 소식보다 기부한다는 소식에 더 놀라서 달려온 아들이라니.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웃음이 나왔어요. 6개월 시한부인 엄마한테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유산을 빼앗겠다니.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하고 억울하기보다는 시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련 갖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어서요. 그래, 이제 정말 자유다. 아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혹시나 하는 기대도 할 필요 없으니까요.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마음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재단에 전화해야겠어요.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해서 절차를 더 확실히 해두어야겠어요. 이제 진짜로 제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들 내외가 나간 다음 날 저는 바로 한지우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아들놈이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니 절차를 더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네, 어르신 상태로는 외출이 어려우실 테니 내일 제가 오전에 방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한지우 변호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공증인도 함께 데려왔더군요. 집에서도 모든 절차가 가능해요. 유언장을 다시 점검하고 정신감정서도 추가로 받겠습니다. 거실에서 유언장을 재점검하고 기부 의지에 대한 영상 증언까지 남겼어요. 이제 그 어떤 법적 도전에도 문제 없습니다. 설령 상속권자가 소송을 걸어도 승소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재단에도 연락해서 상황을 알렸어요.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해서 모든 서류를 재점검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이런 케이스 많이 경험했으니 완벽하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때문인지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며칠 사이에 체중이 5kg나 빠졌고 이젠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은정이의 도움으로 간신히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상태가 예상보다 빨리 악화되고 있네요. 이제 적극적인 항암 치료보다는 완화 치료를 고려하셔야 할 때 같습니다. 완화 치료요? 은정이가 물었어요. 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셔서 통증 관리와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힘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제 상태를 보시더니 은정이에게 말씀하셨어요. 보호자분과 상의해서 가능한 한 빨리 입원 수속을 밟으시는 게 좋겠어요. 호스피스 병동 입원 수속을 밟는 날 은정이와 명숙이가 함께 왔어요. 언니, 이 병원 시설 좋다. 여기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편히 지내고 있어. 명숙이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매일 올 테니까 외로워하지 말고. 호스피스 병동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간호사들도 친절했고 같은 처지의 환자들과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정말로 은정이와 명숙이가 번갈아가며 찾아왔어요. 언니, 오늘은 좀 어때? 응, 괜찮아.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 목욕탕 손님들이 다 안부 묻던데 언니 보고 싶어 해. 일주일 후에는 목욕탕 단골 손님들이 2~3명씩 나누어서 찾아왔어요. 언니, 우리 왔어. 여기 온다니까
그동안 언니한테 때밀었던 목욕탕 손님들이 모두 한마디씩 응원 메시지를 적어줬어. 명숙이가 하나하나 읽어줬어요. 모두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언니가 없으니까 목욕탕이 너무 적막해. 병실은 조용했지만 그분들의 마음이 전해져서 따뜻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환자분 피곤하실 테니 오늘은 여기까지 해주세요. 며칠 후 재단에서 문경우 복지사가 찾아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겨우 눈만 뜰 수 있었어요. 이젠 말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 왔어요. 문 복지사가 은정이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기부 진행 상황만 간단히 보고 드릴게요. 은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아드님 쪽에서 변호사를 통해 유류분 청구 의사를 타진해 왔는데 저희가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답변 드렸더니 더 이상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여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첫 장학금 지급이 다음 달에 시작됩니다. 벌써 지원서가 많이 들어왔어요. 제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은정이와 명숙이가 돌아간 후 혼자 있는 시간에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예뻤어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콧줄로 영양식을 공급받다 보니 움직일 근육도 없고 몸이 하루가 다르게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평안했어요. 제가 원했던 대로 다 정리했고 벌써 좋은 곳에 쓰이고 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민준이와 제대로 된 작별을 못하고 떠난다는 것이에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제 몸은 더욱 쇠약해졌어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일이 고비일 것 같습니다. 가족분께 연락드리는 게 좋겠어요. 은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민준이한테 연락할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 은정아, 명수가 그동안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입을 열어 고마움을 전했어요. 그날 밤 제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은정이와 명숙이가 밤새 지켜줬어요. 언니 힘내. 언니, 우리가 옆에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새벽이 되자 숨이 점점 가빠왔어요. 은정아, 명수가 너희가 내 진정한 가족이구나. 정말 고마웠어. 그것이 정희 언니가 힘들게 내뱉은 마지막 말이었어요. 눈이 감기기 시작했고 오전 7시경 정희 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은정이와 저는 눈물을 흘리며 간호사를 불렀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급하게 열리면서 민준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엄마. 하지만 정희 언니는 이미 차가워진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안 돼. 안 돼, 엄마. 민준이가 정희 언니의 손을 붙잡고 흔들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민준이가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어요. 얼마 전 제가 집에서 아들 민석이에게 민준이 엄마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셨어. 아들 하나 있는 거 화해도 못하고 가슴에 한으로 남긴 채 가게 생겼다. 라고 말한 걸 아들 민석이가 민준이에게 전했나 봐요.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10분만 일찍 오셨더라면. 정희 언니 장례식 날 빈소에는 20년간 단골 목욕탕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주었어요. 민준이는 관 앞에서 계속 울고만 있더라고요. 그런 민준이를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조금만 더 일찍 와서 엄마와 화해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민준이에게 정희 언니 휴대폰을 건네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마지막에 쓰신 문자가 있더구나. 보내지도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 민준이는 엄마의 휴대폰을 받아들고 문자를 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나의 핏줄 민준아, 엄마가 곧 갈 것 같다.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창피한 엄마여서 미안하고 많은 시간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엄마는 한시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말고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며 살아라. 보고 싶다 내 아들. 사랑하는 민준. 민준이는 그 문자를 읽고는 더욱 펑펑 울었어요. 며칠 후 재단에서 민준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기부금 집행에 대해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어떻게 하실 건지. 민준이가 답했어요. 유류분 청구 안 합니다. 어머니 뜻대로 해주세요. 그게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해드린 효도였을 거예요. 그 후로 1년이 지났어요. 민준이는 매달 정희 언니 성묘를 와요. 그리고 재단에도 들러서 장학생들 소식을 물어봐요. 저희 어머니처럼 힘든 환경의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민준이도 이제 매월 같은 재단에 기부하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요. 지난주에는 재단에서 소식을 전해줬어요. 밤샘 손들의 길 장학기금으로. 지금까지 10명이 넘는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요. 그중 한 학생은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어머님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다며 감사 편지를 보내왔대요. 함께하는 마음 기금으로도 많은 호스피스 환자들이 도움받고 계시고요. 어제 목욕탕에서 손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정희 언니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 죽어서도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으니. 맞아요. 정희 언니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참된 희망을 보여주셨어요. 민준이도 이제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그 길을 걸을 거예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정희 언니가 몸소 보여주신 거죠. 상속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정희 언니 말씀이 맞았어요. 언니 하늘에서도 편히 쉬세요. 언니가 뿌린 씨앗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부모님께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꼭 전해드리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